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들에게 시상되었습니다. 일명 암흑 에너지의 발견으로 수상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 국내 연구진은 이 노벨상 수상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도 암흑에너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암흑에너지, 즉 우주 가속 팽창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그 중에는 한국의 연구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여러 우주론이 있던 20세기 초반에 멀리 있는 은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빅뱅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에드윈 허블이 은하의 적색 편의를 발견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물체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가시광선이 빨간색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적색 편의, 일명 레드시프트 현상이 생긴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레드시프트요? 예.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지금의 우주 팽창은 아직도 태초의 빅뱅으로 일어난 에너지에 의해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 은하들의 중력에 의해 서로 다시 잡아당겨져서 결국 한 곳으로 모두 다시 뭉치게 될 거라는 이론이 한때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지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빅크런치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0년대 후반에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밝기를 내며 폭발한다는 원 A형 초진성들을 발견하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초진성 폭발에서 더 강한 적색 편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우주 가속 팽창의 핵시점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빅크런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우주 최초에 생성됐던 팽창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야 하니까 최근에 원 A형 초진성의 적색 편의, 즉 멀어지는 속도가 오래전의 초진성의 멀어지는 속도보다 느려야 하는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에 의해 우주는 점점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모른다고 하지만 일단 발견된 내용에 의하면 우주가 점점 빨리 팽창한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로 보이는데요. 예. 최근의 천체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대로라면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원 A형 초진성의 관측을 통한 연구가 바로 이 우주 가속 팽창, 즉 암흑 에너지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데요. 근데 만약 지금 이러한 이론의 바탕이 된 근원적인 핵심인 원 A형 초진성의 밝기가 같지 않다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은 이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원 A형 초진성의 밝기는 동일하다는 전제로 시작된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인 이영욱 교수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편에서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다면 노벨상도 잘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노벨상 얘기 나왔으니까 노벨상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연구가 나왔다고 바로 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오래 묵혀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연구 발표 후 그것이 정설로 받아져서 상을 받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이론을 발표했던 스티븐 호킹도 생전에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때 스티븐 호킹과 같이 블랙홀을 연구한 로저 펜로즈가 2020년에 와서야 블랙홀 관련으로 수상을 했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아노 펜지워스와 로버트 윌슨도 발견 후에 수상까지는 14년 걸렸어요.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14년이. 힉스 입자 같은 것은 이론은 1960년대에 등장했지만 실제 발견은 2013년에 이루어져서 그 해에야 수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살아 계시는 분들에게만 수상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암흑 에너지는 1998년 초에 두 군데의 연구진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따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같이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구진, 하버드 대학 연구진에서는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 그리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사울 펄머터 이렇게 세 명이 2011년에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발표 13년 정도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론이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 노벨 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게 상을 준 거겠지요. 하지만 그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이거 너무 성급하게 상을 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암흑에너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노벨상이 잘못 주어졌다는 정말 그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사실 그 처음부터 그 암흑에너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 2016년에 처음으로 이 암흑에너지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영욱 교수 본인 표현으로도 톤을 굉장히 낮춰서 조심스럽게 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학계의 그 반발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 이론을 뒤집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앞서 얘기했듯이 원 A형 초진성의 밝기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원 A형 초진성은 그 이름과 달리 그 별이 운명을 다 하고 나서 폭발하는 현상인데요. 우리 태양계의 그 태양과 같은 이런 중소형 질량의 별은 수명이 다하면 이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이요? 예. 그 백색 외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수명이 다한 거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중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별이 붕괴하면서 결국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 A형 초진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항상 다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밝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의 밝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빛은 거리의 제곱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원 A형 초진성을 관측하면은 이것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원 A형 초진성을 발견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어두워요. 둘의 밝기는 동일해야 하는데 하나가 더 어둡다면 그거는 더 멀리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의 밝기 차이냐에 따라 둘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밝기를 갖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표준 광원 또는 이제 표준 촛불이라고 합니다. 캔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탠다드 캔들입니다. 그 일정한 밝기를 내기 때문에 이 별을 관측하면 그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별과 비교해서 그 비교한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런 표준 광원으로는 그 원 A형 초진성 외에도 그 세피드 변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어디서나 그 똑같은 밝기를 내는 것이라는 그 원 A형 초신성인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이영욱 교수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그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진이 광도 진화라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광도 진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서 원 A형 초신성은 과거나 현재나 밝기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실은 과거의 초신성은 현재의 초신성보다 더 어둡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조건에서 폭발해서 밝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 50와트 전구를 2개 사와서 뭐 바로 켜보면은 두 개의 밝기가 뭐 거의 같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전구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에 갑자기 전구가 형광등 걸면은 갑자기 이렇게 밝아졌지 이런 거 느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해지죠. 그렇죠. 즉 오래 쓴 전구와 그 새로 나온 전구는 같은 50와트지만 오래된 것이 뭐 부품들의 수명이 닳거나 그러면서 더 어두워지죠. 이런 것처럼 같은 원 A형 초진성도 언제 탄생했느냐에 따라 밝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원 A형 초진성이 그 전구도 아니고 이게 또 오래되어서 어두워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별, 즉 항성은 그 별의 종족, 이 항성 종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항성 종족이요? 예. 무슨 별들도 뭐 종족, 뭐 레이스 이런 게 있습니까? 레이스 아니고 여기서 이제 퍼퓰레이션인데 일단 현재 항성은 2단계로 종족을 나눕니다. 2단계요? 예. 뭐 3단계 얘기도 있지만 이건 아직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일단 혹시 그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우리는 별의 잔해다라는 말이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근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맞는 표현인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별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초진성도 그렇지만 별이 수명을 다하면 붕괴되고 압축되면 폭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출된 원소들 중에는 이제 멀리 퍼져나가서 이게 수소와 헬륨하고 같이 뭉쳐서 다시 새로운 별로 탄생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추산을 해요. 우주의 나이는 뭐 137억 년, 뭐 138억 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태양은 우주 탄생 후 약 90억 년 지나서 탄생한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함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제각각 태어난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중 어떤 별들은 우주 탄생, 즉 빅뱅 후에 바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별들은 우리 태양처럼 다른 별들의 잔해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 태양처럼 나중에 만들어진 별은 종족 1, 그리고 빅뱅 직후에 탄생한 별은 종족 2로 구분합니다.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거네요? 뭐 종족이라기보단 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MZ세대처럼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시다시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다르듯이 별의 구성 성분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처럼 종족 1의 별들은 무거운 원소, 즉 이제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거운 원소는 이전 앞세대의 별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초신성 폭발로 인해 우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별은 이러한 무거운 원소, 중원소의 비율이 적어요. 이렇게 항성 종족, 즉 탄생 시기에 따라 원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 A형 초신성의 폭발도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광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표준 광원, 즉 과거의 초신성의 폭발은 지금보다 좀 더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원 A형 초신성은 가까이 있는 원 A형 초신성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같은 거리에 있다고 밝기 보정을 해봐도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연구진들은 이제 그것을 간과하고 원래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잘못 측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겁니까? 진짜 잘못 측정한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도 그 광도 진화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었다는데요.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 A형 초신성이 발견된 은하를 20개 정도, 그 정도 조사했고 방법도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했지만 자신의 연구팀은 70개가 넘는 은하를 직접적으로 그 미국과 칠레 등에서 관측해서 더 정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도 그 노벨상 수상한 연구진들은 그만큼 검증이 되어서 수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두 곳,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서 연구팀의 결과가 동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고, 또 미국 천문학계가 좀 파워가 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뭐 밝혀진 내용은 없고 이것은 그 이영욱 교수 측의 주장이라는 것은 좀 감안하시고요. 일단 그래도 2016년에 그 앞서 말한 최대한 얌전히 써서 발표한 이 논문은 이게 거의 인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용욱 교수 본인 얘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논문에 자기 이름 뒤에 서울, 코리아가 붙어 있으면은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죠. 아직 그 뭐 노벨상 그 과학 분야 수상자도 없고 기초 과학이 좀 부족한 그 한국의 현실을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다고 뭐 전혀 실적이 없는 변방의 과학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예일 대학교와 그 나사 연구과학자 출신이고요.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에도 많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구상성단이나 우리 은하의 구조 연구 중에서 꽤 성과를 내고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16년에 나온 논문은 말 그대로 공기 취급, 그 병풍 취급 당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 뒤에는 뭐 없습니까? 예. 무시를 당하다 보니 와신 상담에서 2019년에는 이제 추가적인 관측 증거를 더 제시하고 그 앞서 그 톤을 자제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좀 강한 어조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 뭐 역시 그 미국 천문학회에서는 거부당했는지 2020년 1월 그 천체 물리학 저널에 그 새로운 논문을 실었습니다. 참고로 이 학술지는 앞서 얘기했던 그 노벨상 수상했던 연구진 중 한 명인 그 애덤 리스가 1저자로 그 처음으로 암흑 에너지를 주장한 논문을 실었던 저널이에요, 이 저널이. 이렇게 이번에는 그 이전과 다른 좀 강한 어조의 논문이 떡하니 실리니까 그 방금 언급한 애덤 리스가 2020년 6월에 이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을 냈어요. 이용욱 교수 논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이용욱 교수 측의 새 논문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그 신뢰성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그 다시 재검증한 결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이제 확실하다는 식으로 적었어요. 뭐 원래 반박 논문 내면은 다 상대 얘기 틀렸다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그 지금과 같은 원 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통한 그 암흑 에너지를 측정하려는 방법은 향후에는 이게 정교하지 않은 방법이 될 거라는 이용욱 교수팀의 주장에는 이 애덤 리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반박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국내 연구진 측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 그 애덤 리스 측의 반박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그 재반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그 애덤 리스에게 보냈지만 실제 반박 논문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곧바로 재반박 논문을 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 2020년 후반에 실제로 재반박 논문을 내면서 애덤 리스 측 정보에 더 오류가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2021년 5월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에 의한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이라든지 뭐 독일의 뭐 본 대학 등 그 다수의 연구진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지지를 좀 받았나 보네요. 근데 일단 이것은 그 이영욱 교수 측의 그 보도 자료 내용이라 정확한 객관적 내용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 2022년 12월에 다시 또 원헤이형 초신성의 그 광도 진화 관련 논문을 이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고 순수하게 그 초신성의 그 표준 광원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에 이제 집중해서 다룬 논문입니다. 어찌됐건 그 재반박 논문들이 오고 갔는데 학계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그 대체적인 시각은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 부정할 정도의 내용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 암흑 에너지, 즉 그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가 원 A형 초신성의 관측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던 그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한 그 관측된 우주의 곡률 문제라든지 또 그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암흑 에너지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들은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바로 그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한 곡률도 그렇고. 반면 원 A형 초신성의 관측은 이게 암흑 에너지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니까요. 따라서 이 증거가 사실 그 틀렸다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면은 그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못해도 현재 추정하는 팽창 속도나 그 암흑 에너지의 비율 및 그에 따른 우주의 미래의 모습 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즉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우주 종말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빅프리즈가 된다거나 빅립이 된다거나 이러는데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라든지 그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도 이 암흑 에너지의 힘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우주 종말 시나리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꽤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그 원래 이렇게 모든 우주론들은 그 여러 가설들이 다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발전해 오니까요. 앞으로 이 주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도 이제 흥미롭게 주목되긴 하지요. 이영욱 교수 주장 측이 맞아가지고 우주 종말 시나리오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암흑 에너지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